여러분 이제 10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4페이지. 자, 조건과 기한의 구분입니다. 자, 조건과 기한.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조건하고 기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조건이라는 것과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조건은 어디에다 붙이냐면 여러분 기한은 어디에다 붙이냐면 법률 관계 중에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다가 여기는 법률 행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법률 행위에다가 조건과 기한을 붙여야 되는 게 조건과 기한이다. 법률의 규정에 붙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 관계는 뭐하고 뭐가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건 머릿속에 진짜 콱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자, 시험에서 법률의 규정에 붙이는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법률 행위에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조건. 이건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계속 시험에 나오는 형태들을 보면 항상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저랑 같이도 차근차근 보실 건데 법률 행위에다 조건과 기한을 붙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했던 자,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매매계약입니까? 증여계약입니까? 증여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받기만 하는 게 증여죠. 그러면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증여계약도 하나 아시게 됐네요. 대가 없이 받기만 하는 계약 증여계약입니다. 언제 사드립니까? 여러분들하고 길 가다가 만나서 반갑다. 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먹으러 가요? 당장 가자는 거죠. 당장. 그래서 요 의사표시는 당장 하자는 겁니다. 자, 당장 하자는 건데 거기에다가 의사표시의 효력을 뒤로 늦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늦추냐면 자,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는 지키는 약속인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드립니다. 그럼 합격하고 오시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오는 게 좋겠어요? 한꺼번에 오는 게 좋겠어요? 따로따로죠. 한꺼번에 오면 한 번밖에 못 먹는데 따로따로 오면 6번, 7번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오세요. 그러면 나도 여러 번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1차 시험 합격하면 사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보세요. 자, 1차 시험 합격하면 사드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바쁘니까 1시간 후에 만나자. 사줄게. 그래서 1시간 후에 사줄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1차 시험 합격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렇죠. 마인드로 확실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삐끗해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104페이지 보세요.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자, 법률행위 보시면 갑이 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즉시에 여러분 붙여놨죠. 즉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는데 자, 그 밑에 조건이란 조건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밑줄 그으세요. 자,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 근데 여러분 확실한다는 마음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일단 여러분 그거는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의의를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래에 1차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 불확실한 사실께 의존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1차 시험의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에 해당한다? 요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계약에 법률행위에 뭐를 붙였다?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사줘요? 지금 사줘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사줘요? 합격자 발표가 나면 사드리면 되죠. 그럼 지금이 아니라 장래죠. 장래.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합격자가 합격이 되면 사드리겠다고 했죠. 그러면 합격이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 사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1차 시험 합격 때까지 매일 한 개씩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차 시험 합격 때까지 사주니까 1차 시험 합격하면 더 이상 사줘야 안 사줘요? 예, 그거는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소멸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1차 시험 하면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소멸, 효력 소멸, 1차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사주겠다. 그래서 합격하면 소멸되는 거죠.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다이아몬드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는 효력의 발생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은 경우이다. 그래서 조건이 붙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 보세요. 기한이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여러분, 여기 뭡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자, 확실히 포인트입니다. 1시간 후는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오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을 붙입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 사줄게. 그러면 1시간 후에 사줄게 발생하는 것이고 1시간 전까지 계속 사줄게. 그러면 1시간 지나면 안 사주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한 다시 읽을게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1시간 후에 사줄게. 소멸 1시간 전까지 계속 사줄게.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께 의존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거기 잘못 나왔네요. 6월 16일이 아니라 4월 16일이네요. 4월 16일이 도래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여계약에 기한이 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것은 증여계약에 뭐가 붙은 거라고요? 요것은 기한이 붙은 경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한이 붙은 경우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뭐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뒤로 휘리릭 넘기셔서 108페이지 가볼게요. 자, 108페이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한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총기, 도급류, 자진, 신고기간. 가져서는 안 되는 칼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져서는 안 되는 총을 가지고 있다면 자진 신고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자진 신고해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신고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 총이나 도급류, 칼을 가지고 있다면 자진 신고하세요 라고 했어요. 신고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죠. 그러면 4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해야 안 해요? 도래하죠. 기한입니다. 4월 30일도 반드시 도래해야 안 해요? 도래합니다. 기한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기한인데 시작하는 기한이죠. 계산을 시작하는 기한이죠. 그래서 여기를 시기라고 부르고 여기를 끝나는 기간이죠. 종료하는 기한이죠. 그래서 종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뭐와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4월 1일 시기를 표시하고 4월 30일 또 뭐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종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요? 4월 1일부터 30일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30일간. 이게 뭐냐면 기하고 기 사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기간입니다. 뭐를 쓰고 시기를 쓰고 기간을 붙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종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기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기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 4월
4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그리고 30일, 4월 30일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세요. 자, 30일 전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뭐를 쓰고, 종기를 쓰고, 뭐를 붙일 수도 있습니까? 기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용어 정리가 있죠. 155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용어입니다. 기간. 기한과 기한 사이를 말한다.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의 계산, 기한을 정하고 기간이 있는 경우를 하는 경우의 계산. 자, 그 다음에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보세요. 계산 방법은, 기간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계산, 바르게 계산한다. 무슨 계산 방법? 바를 정자에다가 계산한다. 정산 계산 방법. 여러분, KT를 타면 정방향, 역방향이죠?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역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역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산 계산과 역산 계산 두 가지가 있고요. 정산 계산은 기간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기간을 더하는 것이고, 역산 계산은 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한에 대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야, 여보 빨리 나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10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10초는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그러면 이 기간은 10초, 1분만 기다려, 분, 1시간만 기다려, 시, 하루만 기다려, 1주만 기다려, 1월만 기다려, 한 달만 기다려, 1년만 기다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언제 만날래? 30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을 시기를 잡고 30분 후에 보자. 뭐를 붙인 거예요? 기간을 붙였죠? 30분 후에 보자. 그러면 30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달력에서 보이는 게 어디까지 달력에서 보이죠? 초, 분, 시. 달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일주 원료는 달력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달력의 계산 방법, 달력 계산 방법, 역법적 계산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분시는 자, 뭐라고 하냐면 자연스러운 계산 방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수적 계산 방법, 자연적 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자, 156조를 보세요. 156조. 자, 기간을 시분초로 정할 때에는 즉시부터 계산한다. 자, 시분초로 정할 때에는 즉시부터 계산한다. 자연적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세요. 자, 110페이지를 가보세요. 110페이지 가시면은 160조가 있습니다. 160조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에 의한 계산, 달력에 의한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야, 지금이 12시 45분 자, 30초인데 야, 우리 언제 만나냐? 하니까 2분 30초 후에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2분 30초라는 것은 자, 12시 45분 30초인데 2분 30초라는 것은 12시 47분 30초니까 48분이네요. 자, 48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해요? 이 당시부터 즉시부터 계산하는 거죠. 즉시부터 계산을 해요. 그냥 일반적인 산수랑 똑같죠? 똑같아요. 그냥 더하면 돼요. 12시 45분 30초인데 2분 30초 후에 보자. 그러면 48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산수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역법적 계산을 들어가 볼게요. 자, 야, 나 돈 좀 빌려줘. 그래? 알았어. 얼마나? 하루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밤이라고 하지 말고
오후 11시 40분 35초에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돈 좀 빌려줘. 알았어.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하루만 쓸게, 하루만 빌려줘. 1일. 자,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 계산법이에요? 역법적 계산법이에요? 역법적이죠. 그럼 하루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할래요?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면 11시 40분 35초에 만나서 100만 원 빌려줘? 알았어. 100만 원 주고 야, 술이나 한잔하자. 술 먹다가 12시가 땡 지났어요. 오늘부터 계산하면 하루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돈 줘. 다 썼어?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부터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시부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내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내일부터죠. 그걸 초일불산입이라고 해요. 첫째 날은 선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부분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111페이지는 보셨고요. 자, 사실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112페이지의 소멸시효예요. 자, 소멸시효를 저랑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소멸시효를 볼 건데요. 자, 소멸시효의 개념부터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지.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가 없어진다?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채권하고 물권하고 어느 게 없어질까요? 내가 30년 전에 썼던 초등학교 일기장을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런데 내가 월급을 받을 게 있는데 월급을 달라고 얘기를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럼 권리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러면 채권이 사라져요? 물권이 사라져요? 채권이 사라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 채권은 몇 년이 지나면 권리를 달라고 말을 못할까요? 3년입니다. 임금 채권은 몇 년? 3년입니다. 임금 채권.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소멸시효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자, 거기 보세요. 자, 112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62조 채권이란 단어가 너무 잘 보이시죠? 자, 162조 1항 보세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뭐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몇 년? 10년. 그런데 163조를 보세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보이시죠? 10년보다 짧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기라고 부르는 거죠. 10년보다 짧다. 3년이가 짧네. 단기 소멸시효. 자, 우측에 가보세요. 164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자, 임금 채권자가 있어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청구권. 청구권과 채권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뭐냐?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 달 월급이 얼마지? 300이야. 오케이, 300. 자, 그럼 저는 임금을 3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사업주한테 가서 일을 했는데 저 사업주한테 가서 월급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임금은 뭐예요? 채권이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효죠. 그랬는데 월급을 안 줘요. 월급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월급 주세요가 임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행사하는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임금 청구권이에요. 임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청구권이라고요. 그러면 자, 청구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게 뭐라고요? 청구권. 자,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난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월급을 안 줘요. 월급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행사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런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면 뒤에다 뭐가 붙는다? 청구권이 붙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임금채권의 채권자가 행사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근데 접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내 책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물권을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행사했죠. 그럼 뒤에다 뭐를 붙이면 돼요? 청구권을 붙이면 돼요.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하고 청구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채권과 청구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그럼 이것도 권리가 뭐예요? 소멸해요. 그러면 채권을 달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이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겠죠. 채권이 없는데 행사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 월급 언제부터 받니? 나 2022년도 3월 24일 날 월급 받기로 했어. 그래? 그런데 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 딱 탑승했던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뭘 하십니까? 그래서 예, 저 그냥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요. 한국사? 국사? 영어? 수학?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민법이요. 그때 막 선생님 제가 못 받은 월급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쯤 된 거죠? 7년 전에. 그럼 못 받아요. 뭐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해요. 임금 청구권은. 무슨 계산 방법? 시기가 있죠. 뭐가 붙었어요? 기간이 붙었죠? 그쵸? 자연적 계산 방법, 역법적 계산 방법. 10분초예요? 1주월년이에요? 3년, 1주월년이에요? 10분초예요? 1주월년이죠? 그럼 이거 무슨 계산 방법? 달력 계산 방법. 역법적 계산 방법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10분초가 들어오면 그때는 자연적 계산 방법이죠. 그냥 산수하시면 돼요. 근데 역법적 계산 방법은 여기에 1주월년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연이 왔죠. 역법적 계산 방법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는 거죠. 언제 이거 사라지는지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산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 되게 쉬워요. 이게 정답인데요. 자,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제 그 계산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때 2025년 3월 24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헷갈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누가 웃겠어요? 누가 웃어야 돼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근로자가 지금 월급을 받을 채권자죠. 근데 월급을 받을 것을 못 받아서 몇 년이 넘어갔어요? 3년이 넘어갔죠. 그러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채권자는 월급을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울겠어요, 웃겠어요? 울어요. 돈을 못 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는요? 웃었죠. 안 줘도 되네? 웃는 거죠, 이렇게. 맞지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자는 권리를 뭐 한다? 잃는다. 채무자는 이익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월급을 안 주고도 일을 부려먹었잖아요. 이익이 생겼죠?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운다. 채무자가 웃는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채권자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예.
그러면 중간에 어떤 짓을 해도 사라져요? 채권자가 시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한 거죠. 돈 달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서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돈 달라고 얘기를 한 번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공부하시게 되는 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이 개념을 지금 잡기 위해서 오신 건데, 자, 저랑 같이 교재를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보시면 168조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중단이라는 용어입니다. 용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너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했다면서?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 중단됐어.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잠깐 멈췄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중간에 단절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돼? 없어졌지, 프로젝트.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끊어졌다는데 그때는 아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보세요. 중간에 하던 일이 끊어져서 단절되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다. 중간에 단절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 신호등 앞에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 중단이라고 그래요? 정지라고 해요? 정지죠. 그럼 정지의 개념은 뭐냐? 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지 보시게 되면은, 정지. 여기 있네. 자, 여러분, 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59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뒤에 용어 정리 3개는 있어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가 나오는데, 59페이지 보세요. 자, 52조에 이 해가지고 용어에 정지가 있죠. 중간에 하던 일이 멈춰지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다. 잠시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신호등이, 야, 너 몇 킬로를 가야 돼? 나 7km 가야 돼. 그런데, 자, 5km를 왔어요. 5km에 왔는데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몇 킬로만 가면 돼요? 2km만 가면 되죠. 그렇죠? 다시 시작해요? 나머지만 시작하면 돼요? 나머지만 시작하면 돼요. 그게 정지예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중단됐다고 얘기를 안 하죠. 신호등 앞에서 뭐 했다? 정지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소멸시효 정지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만 시작하면 돼요. 나머지 시작.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여기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자, 3년 중에서 2년이 경과된 거예요. 중단됐어요. 멈췄어요. 그러면 다시 3년이에요? 나머지 1년이에요? 그렇죠. 다시 3년입니다. 다시 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단이 아니라 정지가 되었다. 소멸시효 정지다.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몇 년만 지나면 돼요? 1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정지는 자, 나머지 1년이에요. 이게 소멸시효의 정지고 이게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자, 114페이지 볼게요.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개념을 외우시면, 개념을 이해하시면 얼마나 이해가 편한지 볼게요. 자, 166조가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자, 기산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산점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 기산점, 계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점. 여러분 어디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점이죠?
3월 24일이죠. 2022년. 여기가 기산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6조 보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뭐에 해당할까요? 여기는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니까 기산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계산해 볼까요? 거꾸로 계산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기산점이 되겠죠? 종기가 기산점이 되겠죠? 그래서 종기가 기산점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기나 종기가 항상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산점. 자, 그럼 여기가 기산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12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 소멸시효 해가지고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그 다음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168조 갈게요. 자, 168조 보시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세요. 중단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다. 자, 1번의 청구죠. 1번의 청구. 자,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이랑 묶으세요. 자, 2번 묶으시면 뭐라고 하느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을 묶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1번과 2번은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채권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돈 내놔 청구하거나 야, 너 돈 안 내놔? 네 재산을 압류한다,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이렇게 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행사한다? 채권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을 가세요. 3호 가시게 되면 승인이죠. 여러분 승인은 뭡니까? 누가 승인하는 거죠? 채무자가 난 이 채권자 맞아 이렇게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이걸 승인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 하나, 요거 비교하는 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돈을 안 갚았잖아요. 그랬는데 사업주가 자 여기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인데 미안하다 내 그때 월급을 안 줬지 하면서 요때쯤 100만 원을 줘요. 야 내가 그때 300만 원 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지금 100만 원만 줄게 하면서 줘요.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내가 인정한 거죠. 내가 지금 채무자인데 얼마만 일단 준다? 100만 원. 채무자가 채무를 뭐 한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 원을 줘요. 줄 필요가 없는데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중단은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니만 웃네? 야 이익이 생겼네? 소멸시효 완성이 이익이 생겼어요. 월급 300만 원 안 줘도 되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불러요. 자 시효 이익의 폭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돼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을 요때 갚았다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요때 갚으면 뭐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이 돼요. 요때 갚으면 뭐가 되고 시효이익의 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계산 방법을 지금 잘 모르죠. 그러면 2025년 3월 24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잘 계산을 못해서 23일 날 갚았다. 3월 23일 날 100만 원을 일부 갚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중단이 돼버리고 3월 25일 날 갚았다. 그럼 뭐가 돼버리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돼버려요. 맞죠? 시효이익 포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뒤쪽으로 잠깐 넘겨볼게요. 자 119페이지 보세요. 자 119페이지 자 요것만 보시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고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핵심만 딱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84조를 보세요. 184조 1항. 자,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미리가 뭐예요? 사전 사후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사전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전에 볼게요. 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자, 포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의사표시.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포기를 하면 제가 밑줄을 긋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포기가 뭐다?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는 방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 명시, 묵시, 사전, 사후, 재판상, 재판에, 서명, 구두 다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건 부작위가 아니잖아요. 포기라는 건 의사표시니까 자기죠. 그러면 자,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의사표시는 사전, 사후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지금 뭐를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전에 미리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이 안 되니까 얘는 뭐만 되는 거예요? 예외죠. 그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사전이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예요. 예외는 반드시 규정을 둔다, 안 둔다, 민법에. 규정을 두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 그 이해가 여러분 바탕이 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암기가 줄어드는지를 이제 과정만 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왜 안 되니? 이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보세요. 소멸시효 완성 전해주면 포기예요, 중단이에요? 중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돼버리지 시효이익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서노트를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판서노트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미리 포기가 안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기산이 되고 난 다음에 멈추면 중단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기산되기 전에 중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도 미리 승인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미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에 나오는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중단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전사후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소멸시효가 나왔어요. 그것이 승인이든 포기이든 상관없어요. 뭐든 모르지만 소멸시효가 나왔어요. 그러면 미리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푸실 때. 소멸시효 나왔는데 미리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소멸시효 나오면 미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미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는데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 사후 허가 모두 가능하다. 그럼 이거 옵니까, X입니까? 오죠. 소멸시효 안 보이죠? 옵니다. 앞으로 제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여러분, 법원의 허가죠? 허가, 이것도 의사표시 아니에요? 의사표시죠? 그런데 예외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도 되고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됩니다. 끝.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외는 뭐지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 외에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정리는 제 요약서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보기 안 좋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다 보기 좋게 써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해를 최대한 하셔서 암기를 줄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약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는데 요약서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를 오늘 했다면 지금은 뭐 복습하실 필요가 없는데 채권이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행사하면 뒤에 청구권이 붙는데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다른 거야.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요렇게 3년이 지나면 임금 청구권이 없어진대. 아하. 그러면 이게 3년은 역법적 계산법이네. 끝.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자는 울지. 채무자는 웃고.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럼 우리는 시효 이폭이라고 부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를 갚았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이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뭔가를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미리 하면 중단이 될 뿐이거든. 그래서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안 된대. 안 된대. 끝. 그러면 이거 예외래. 그럼 이거 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전사고 다 가능하대. 요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외 아니면 다 뭘로 가면 되네. 원칙. 예외가 뭐지? 나중에 배워. 오늘 수업 공부 복습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데 그것도 의사표시야? 고지 의무가 있으면 된대. 그럼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가 어딘데? 나중에 배워. 아셨죠? 그 다음에 채권은 뭐다? 대인효고 물권은 뭐다? 대세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대인효인지 대세효인지. 여러분들이 독서실을 끊었어요. 그럼 대인효예요? 대세효예요? 여러분들이 독서실을 끊었죠? 그 독서실을 다닐 수가 있죠? 독서실 다니도록 요구할 수 있죠? 대인효예요? 대세효예요? 대인효죠. 이런 거 구별하면 되는구나.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물권은 대세효고 채권은 대인효네. 그럼 이게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네. 우리 주위에 채권이 너무 많아요. 채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못 볼 뿐이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제가 4가지만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오늘 공부한 거 그냥 한번 들으신 걸로 끝나도 좋아요. 다만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십시다. 먼저 유럽식 사고방식을 가질 것.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할 것. 뭐를 분리하느냐? 채권과 물권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 개인주의,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할 것, 집단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자, 용어는 여러분 뭡니까? 일본식 용어죠. 그래서 여기는 일본식 용어를 정리해서 악이 알았다, 선이 몰랐다, 고의 의도적 과실은 실수인데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도 표시하는구나. 네, 용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으로 가자. 예외가 아니면 다 원칙으로 간다. 다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되니까 지금은 이것만 알아도 정말 대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게 되면, 자,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적 잘못된 사고관을 바꾸자.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게 오후 12시냐? 오전 12시냐? 자, 그 다음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 그렇게. 그것만 아셔도 끝난다니까요? 선택권은 채무자 있는 게 원칙이야. 예외?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그냥 끝내고 하시는 거죠. 선택권은 채무자. 자, 대리의 개념. 사원의 개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잡는 거죠. 대리라는 것은 대리운전 아니고 의사표시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사원은 신입사원의 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 즉 다시 말해서 투자자를 말하는 거구나. 돈 낸 사람. 신입사원은 사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지금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은 제가 하는 방식이 과외식입니다. 일반적인 학원 강의가 아니에요. 학원 강의는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고 다 공부해! 그리고 출제가 되면 다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원 강의입니다. 근데 제 강의는 그게 아니라 과외식입니다. 원래 저는 과외 선생으로 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말고 사법시험 과외 시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들어가서 올해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쳐냅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 쳐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분석을 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매진하는데 여기 부분만 출제할 테니까 이것만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기감 느끼는 거죠.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나온다고 마지막까지 객관식에서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적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적은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테두리를 줄어들 테니까 요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공부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이 4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특강 때부터 우리 같이 연습하자. 지금처럼 묻는 말에 답을 해주시고 틀리시고 맞추시고 이런 식으로만 가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모든 걸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조금 지나면 더 잘 될 수 있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오늘 민총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대신에 점수를 따기 너무 좋은 민총 부분을 할 거예요. 올해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서 물권법에서 20문제 나오고 민총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 물권법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쉽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물권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체계를 좀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